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시장에 옷 사러 온 안유진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게 손님이 좀 많이 줄은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등록금을 온전히 부모님이 좀 부담하시기 힘드시니까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태고 있는데 좀 손님이 없으니까 시급 올려달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등록금도 너무 비싼 것 같고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는 진짜 10,000원 들고 가면은 친구 둘이서 뭐 먹어도 그 10,000원 가지고는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연말이면은 모여서 옛날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모임도 줄어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어려웠는데 이제 경기 좀 풀려서 등록금도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돈을 많이 버셔서 저도 알바 안 하고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매일 3라운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소리는 광장시장에 옷을 사러 온 안유진 학생에게 올 한 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유독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 많으시죠? 안유진 학생의 말대로 내년에는 부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또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벌고 또 졸업하더라도 취업도 잘 되고 또 휴일에도 많은 분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 4라운드에서는요. 김동완 소장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스 오 노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부자 증세 필요합니까? 인데요. 돈 많으신 분들 한번 의견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에 금이 환양이라 이런 말이 있죠. 한 사자성어 중에. 네네. 추신수 선수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새벽에 드디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 금이 환양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지는 않았죠? 예. 좀 약간 형광 노란색 옷을 입고 왔거든요. 예. 실제로요. 네. 그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FA 계약을 마치고 이제 추신 선수 오늘 새벽 귀국을 했는데요. 네. 텍사스와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7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신 선수 오늘 그 부인 하원미 씨와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하고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는데요. 취재 경쟁도 대단했고요. 추신 선수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지난 토요일 새벽에 텍사스 공식 입단식을 했는데 여기서 미국 진출 13년 만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텍사스하고 이제 여러 추신수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텍사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인터뷰에서 모두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지내기도 좋고 또 대우도 가장 좋은 팀이라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류현진 선수가 올 초에 이제 다저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추신수가 우리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만약에 만난다면 그 만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류현진 만난다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추신수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연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나는 똑같은 추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회 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고 해서 더더욱 좀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과 만나는 팀이죠. 알제리 축구 대표팀 잡음을 내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프랑스 언론인 프랑스 24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오늘 그 알제리 축구 대표팀의 바히드 할릴 후지치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 감독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할릴 후지치 감독이 조만간에 이 브라질 월드컵 끝나면은 카타르로 갈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이 할릴 후지치 감독이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 이제 알제리 대표팀하고는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알제리 축구협회가 일단 브라질 월드컵도 나갔고 했으니 할릴 후지치 감독하고 계약 연장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 등 이런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계약 연장이 결국은 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할릴 후지치 감독이 카타르 팀하고 이제 구체적인 연봉까지 맞춰보면서 지금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떡하니 나오니까 알제리 축구협회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벌써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게 말이 되느냐, 옳지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알제리 축구협회가 이제 계속 할릴 후지치 감독하고 불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이 되기도 전에 이제 축구협회가 후임 감독을 미리 내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뭐 좀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내분이 일어나면 한국으로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운이다. 네, 스포츠 참 정정당당히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월요일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부터 중랑교,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 부근, 그리고 창동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이제 수서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다시 한번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하남 쪽으로 가는데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고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한강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이렇게 여의도권 통과하는 데만 차간거리 좁힙니다. 고속도로도 곳곳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한남까지 10km 구간이 쭉 밀리고 부산 쪽으로도 한남과 서초 사이로 시구간에서 차간거리 좁힙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광암터널 부근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으로 4km 구간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 순위가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과 거의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지방식을 포함한 서구식 식습관과 야채를 적게 먹는 습관 등이 비만을 유도해서 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님과 함께 맞는지 또 암 발병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뭐 한 달 됐나요? 네. 박사님을 기다리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예. 한 해가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경 쓰는 거 새해에는 좀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덕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암 발병률 이게 참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난 26일 며칠 전이죠.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사업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한 해 신규 암 환자 수는 21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난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전엔 한 10만 명 정도였죠. 왜 그렇죠? 21만 명 신규 암 발병 환자가 그러니까 2배로 늘었다. 그렇죠.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2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원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특히 암 발생률은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검진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을 진단하는 기술들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검진 방법도 발달을 해서 실제 기존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암들이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발병한 것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소거화된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발생암에 대한 이제 순위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미국 암협회에서 발표한 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그 통계 수치는 올 한 해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 12월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통계 14년 동안 발생한 암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올해 2013년에는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추정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발표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 암 발생 통계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녀 합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그렇죠. 갑상선 그럼 목 아래 이쪽을 말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갑상연골이라고 해서 아담의 사과라고 해서 흡전하는 거 있죠. 여성의 경우는 이제 남성보다 좀 덜 발달해서 이렇게 덜 튀어나오지 않죠. 이 갑상연골 바로 한 1, 2cm 아래쪽에 보면 나비 모양으로 좌우 대칭인 그런 갑상선이 존재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죠. 여기에 생기는 암이 이제 갑상선 암입니다. 간혹 이제 전립선암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위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1위고 2위는 이제 위암. 그리고 대장암, 폐암, 간암 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위가 전립선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이 위치가 반대된 거. 그리고 유방암, 폐암, 대장암 순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사실 미국과 일치한다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한 암을 보면 갑상선암을 빼면 남성에서는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에서는 유방암, 그리고 남녀공이 대장암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암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립선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사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순위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성 추세가 미국처럼 유방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한국과 미국인들 어떤 본토 배기를 보면 이게 체격이 굉장히 다른데 암은 왜 그래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유전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보통 한 5% 내외 많이 돼도 10% 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고 그중에서도 환경적인 요인 중에도 생활 습관, 특히 이제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어요, 발생이. 그런데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소구식 식사 습관 그리고 이제 비만의 증가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뭐 연령대별로 특별히 두드러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암들이 그렇지만 30대 혹은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특히 이제 유방암은 3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45세에서 50세 사이, 그러니까 폐경 직전까지 유방암 발생은 피크, 네. 가장 높은 그 발생을 보였다가 그리고 이제 감소하게 되죠. 왜 그래요? 지금 그거는 이제 폐경 여성 호르몬과 좀 관련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경을 막아주는 그런 성호르몬제 같은 약을 먹으면은 유방암이 혹시라도 줄어들 확률이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유방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요. 네. 현재 확실히 밝혀진 것은 음주입니다. 술이요? 네, 술. 알코올이 이제 유방에 있는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네. 그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유방 조직을 크게 만들어 갖고 유방암을 발생시킨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요. 여성들 유방암 발병률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이런 것과 관련이 그것도 어느 정도 관련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이 좀 어렵고요. 네. 또 하나 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 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네. 중요한 요인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노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초경이 빨리 시작되고 예. 폐경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네. 여성 호르몬에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 의미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출산이 줄어들면 또 여성 네. 호르몬 노출에 많은 걸 의미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유방암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 걸렸다 그러면 이제 온 집안이 이제 비통하고 그런데 예전보다 이제 좀 치유율, 5년 생존 이런 게 많이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암의 5년 생존율, 네. 즉 암을 진단받고 5년 후에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이 네. 50%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12% 혹은 13% 늘어난 현재는 66%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생존율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국민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네. 많이 시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은 일단 초기에 암을 빨리 진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학의 기술도 약간 발전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폐암의 경우에는 사망률 1위예요. 그렇죠? 네,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란 말은 그러니까 올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암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폐암이라는 거죠. 폐암은 사실 발생률이나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일단 흡연량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조를 찍은 이후에 네. 20, 30년 있다가 뒤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2010년 이후로 가장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뭐 약간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담배 새해 되면은 이제 각오 중에 하나 이제 담배 끊어야지 하는데 담배 끊으면은 폐암 발병률이 확실히 줄어듭니까? 예, 일단 뭐 전체 모든 암 사망에 기여하는 그 정도를 봤을 때 흡연은 대략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자료가 최근에도 발표됐는데 네. 최소한 뭐 20% 초중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역학적으로 기여위험도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몇 %가 이 요인이 기여를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흡연 요인이 없어지면 암 발생이 그만큼 암 사망이 한 20, 30%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거를 답해 드린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되면 실제로 암 그 발생률은 한 30%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는 크게 거죠. 낮아지네요. 새해 각오 중에 이제 금연 결심하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금연 방법 조언해 주신다면? 제일 좋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을 드시는 거예요. 약이요? 네, 담배 끊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 FDA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공인된 약인데요. 전문의약품이고 가까운 개인의원 가정의학과 가셔갖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3개월 정도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복용을 하게 되면 담배 끊는 확률이 한 30%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요?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면 사실 3%에서 5% 정도밖에 못 끊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그 금연 성공률이 높죠. 그래서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끊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담배 끊는 약을 꼭 처방받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소망 가운데 이제 금연도 있겠지만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 특히 이제 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또 특별하게 어떤 미리미리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것을 만져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갑상선암 만져갖고서 뭐 확인하는 거는 좀 커졌을 때고요. 사실 아주 작을 때는 안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초음파를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굉장히 뭐 100%에 가깝기 때문에 네. 뭐 따로 정기검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사실 그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진단이 어렵고 치료도 좀 쉽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이 9%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그 췌장암을 빼고 나머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검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생활습관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고쳐야 되나요? 네. 모든 암 사망의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흡연, 네. 그다음에 음식 요인, 그리고 감염 요인 이런 것들입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술 같은 경우는 이제 3% 내외 정도, 뭐 2%에서 3% 정도 기여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담배를 끊고, 네. 그리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붉은색 고기는 일주일에 한 3인분 이내로 500g 이하로 드시고, 네. 그다음에 싱겁게 드시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표준 체중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암 예방 생활습관입니다. 3891님인데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해장으로 술 마신 다음 날 라면같이 짜고 매운 국물 먹는 것보다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연말연시 송년회 많은데 해장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제 생각에는 해장 자체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지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약재들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게 뭐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술을 적게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물론 뭐 라면 이런 짠 음식보다는 과일 채소를 좀 더 물론 추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과일을 먹는다고 바로 술이 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순권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암센터 명순권 박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는 부자 증세 필요합니까?인데요. 0440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빚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부자가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세금의 기준을 빚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아주 일리가 있는 의견이네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네. 잠시 뒤에는요,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 올해죠? 올해 대한민국 경제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 경제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열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줄어? 아우, 열받아. 열받지 말고 한 번 더 받자.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4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올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제로 바라보는 세상에서는요,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모시고 올해 우리 집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신문을 크게 장식한 내용 하나부터 좀 짚고 가죠. 예. 박근혜 정부의 증세, 첫 부자 증세다 이런 이야기가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어쨌든 뭐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현재 38% 최고 세율 기간이 3억 원 초과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그 여야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8%를 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증세 없고 특별히 부자 증세 없이 복지 재원 조달하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부자 증세 합의했다 연말을 앞두고요. 네. 그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찍었던 이 부자들 이거 웬일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여야 또 뭐 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요. 어쨌든 예. 큰 정책의 변화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책을 하려면 입장의 표명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부 입장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부자 증세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을 잡아나갈 건지에 대한 대강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내년 새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예, 기다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경제, 올해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항상 이게 부동산, 집, 이 주요한 이슈인데 집 문제 어떻습니까? 뭐 집값은 빠지고 전세값 폭등했죠. 그래서 저도요 이 연말을 맞아서 올해 경제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가장 큰 이슈, 서민 경제에 가장 영향을 줬던 거 전세값 폭등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로요. 네. 전세값 폭등 이게 어느 정도면 폭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지표로 나타나는 거 뭐 8% 올랐다 10% 안쪽이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건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60%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값이 집값의 60% 정도 되면은 전세값이 좀 빠지든지 집값이 오른다 이런 건데 이거 올해 완전히 깨져버렸죠. 70% 넘는 전세가가 나온 건 다반사가 됐고요. 경기도 어딘가에서는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 이것도 나왔죠. 그리고 서울 지역만 보면 70주 연속 전세가 올랐으니까 사실 정부가 서너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부 정책이 안 먹힌 것도 문제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이 부동산 관련 법안 너무 오랫동안 발목 잡고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서야 통과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합의가 됐네요. 네. 백약이 무효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전세가 폭등 잡는 거, 부동산 대책 무효다라고 하면은 정부 당국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할 것 같은데 또 거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소장님께서 보시는 것들 하나씩 좀 짚어봐 주실까요? 일단 효과가 있었던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요? 효과가 없었던 것도 그래야 좀 공평한 것 같은데 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한 거 1%대 저리자금 대출 해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조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전세 얻을 사람들이 집을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잘 거주하는 목적으로 살고 오랫동안 거기 살게 하는 게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의 최선이거든요. 1% 이자라면은 사실 이자율 감안하고 물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은 정부가 실제로 집 사라고 보조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거 얻어서 집을 살까요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 이거 예측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면 어쨌든 세계 경제는 발전하고 우리도 발전할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인류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 중에 제일 큰 게 주거의 불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있고 다른 거 좀 신경 쓰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먼저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칭찬 그 얘기 한번 좀 더 덧붙여보면요. 수익 공유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집값이 오르면은 집을 산 사람하고 나머지 대출한 사람이 좀 나눈다는. 그렇죠. 그 대출자가 거죠? 이제 뭐 정부가 되는 거니까요. 주택기금이니까 정부 재원으로 하는 거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수익을 좀 나누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손실이 났을 때도 나누는 게 있는데 그건 이자율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기간도 조금 문제가 좀 짧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 올해 나온 것 중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가장 인기가 좋았고 또 취지에도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정책을 발제하신 분들은 이제 상을 탈 것 같은데 반면에 유명무실했던 것도 있죠. 이건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정책을 한 것 같아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이거 있었잖아요. 이 탁상 행정의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책은 나올 때부터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집주인이 이제 은행에 보증서 주고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면 세입자가 저리로 이자 갚는 이런 구조인데 이 집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집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입자한테 주겠냐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밀어붙였던데 창구에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용도 포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 몇 개 나오면은 시장이 굉장히 시니컬해지거든요. 정부가 시장은 이렇게 모르니까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는 건 한 번 낼 때 시장에서 정말 잘 먹힐 수 있도록 신중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정책에서 저희가 또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정책 아닌가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한 지적인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회도 잘못한 건 많지 않아요? 뭐 오늘에서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이왕 이렇게 해줄 거라면 이 문제만큼은 일찍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괜히 부자 증세해야 한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까지도 매년 유예해 주던 건데 이런 부동산 불황기에 50% 60% 세금 내라고 집 사라고 하면 이거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집값이라는 게 지금처럼 만약에 2, 3년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간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집값이 빠지면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를 못하죠. 자기 집이 3억 5억 정도 했는데 2억 3억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두 채 갖고 있든 간에 소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황에서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진작에 좀 빨리 했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만시지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자, 만시지탄. 그래도 본회의에서 통과는 된다라고 예상하면서도 아직 오늘 현재는 통과 안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제가 꼽은 거는요. 대기업 오너의 독단 경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줬던 동양 사태를 맞아요.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일부에서 불안전 판매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단순한 불안전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양그룹이라는 게 세계 30위권의 대기업 집단인데 이 그룹을 오너일과 몇 사람이 독단으로 경영했고 그 결과가 수만 명의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직원들이 죄 없이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맞게 된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 자체가 투명하지 못한 경영 관행하고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손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동양 사태 그렇죠. 이거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진짜 대표적인 기업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기업 구조조정을 당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살, 숨지는 그런 직원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여직원이 또 엄마의 입장에서 자살을 했었어요. 정말 기업 범죄 정말 엄단에 처해야 되겠죠. 네. 기업 범죄를 막고 또 우리 경제를 키우자라는 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정말 창조 경제와 함께 이 경제 민주화 이슈 또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서 정말 새누리당에서 이런 걸 하네 이런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많이 좀 퇴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쨌든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봤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기존 순환 출자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경제 민주화 법안을 합의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나 여당이 경제 민주화 이슈를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그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많이 좀 후퇴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밝히고요. 예. 이거 시행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무리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봐요.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냥 우야무야 하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또 나오게 되니까 이 경제 민주화도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시장에 이제 경제 수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있어요. 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는 또 대선 당시에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또 쓴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이것도 또 내년 한번 또 지켜보죠. 네. 자, 국내 변수 이런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올해 가장 해외 변수 중에 큰 거는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지난 6월부터 계속 언제쯤 미국이 돈 푸는 양을 줄일까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는데 저희가 추석 무렵 그러니까 9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넘어가서 이건 내년 3월까지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번 달에 내년 1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을 때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극약 처방이에요. 영원히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돈 푸는 양을 줄여도 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기력 그러니까 경제력을 회복했다 이런 해석도 되거든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건 세계 경기 회복과 같은 얘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는 내년에 세계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던가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네. 미국이 돈 푸는 걸 줄이면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금융시장이 또 출렁거리는 것 아니냐, 요동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는데 우리 경제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의 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세계화하는 과정에서요.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의 분업관계,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생산하고요. 선진국에서는 소비를 해주고, 선진국은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 위주로 발전하고 신흥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국제적 분업관계가 잘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를 돌아보니까 변변한 제조업이 하나 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자국산업 보호, 제조업 보호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요. 중국에서 나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세금 확 낮춰주고요. 이전 비용까지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보호무역주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미국이 당장 우리한테 환율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죠. 10월 달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자국의 자동차 산업 같은 제조업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수출이나 고역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만큼 안 늘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하는 소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일견할 수 있는 거죠. 겁나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증시 이게 그야말로 자판기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키우는 방법 이거 외에는 없는데요. 이제는 경기가 좋아져도요. 세계 초일류 상품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주가가 오르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수출 기업 중에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 그룹들은 실적이 악화되고 또 그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양그룹이라든지 STX 그룹처럼 그룹 해체되거나 채권단으로부터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편의점, 다른 이제 도소매 이런 것들도 하고 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까지 다 하겠다. 이런 생각부터 좀 우리 기업들이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내년도에 계속될 것 같은데 구조조정하는 김에요. 경쟁력 떨어지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선택과 집중. 자, 이게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웃나라, 일본, 중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항상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일본의 경우, 아베노미스,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아베노미스가 일본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그거는 크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결국 중요한데요. 사실 엔저의 영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엔저의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네 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엔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작년 말 주가보다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엔저의 영향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왜냐하면 환율의 효과라는 게요. 수출이 장기 계약이 돼 있고 소비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수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우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엔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온 징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와보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저의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우리 전기, 전자라든지 대표 업종들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특별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되면서 엔화는 약해지는데 원화는 거꾸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잡힌다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내년도 경제, 엔저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걱정이네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부자 증세 필요할까요? 였는데요. Yes, 그렇다. 부자 증세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6973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